안녕하세요. 전 이제 곧 40세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록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부록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인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제 삶을 바꿔놓은 그 사건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저희 집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빠가 계십니다. 아빤 어릴 적부터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시고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결혼하신 후 절 낳고 그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까지 이렇게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사실 아빤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도 아빠와 할머니가 저희를 더 많이 돌보셨죠. 엄만 항상 집에 있지 않으시고 밖으로 다니기 바쁘셨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면 남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는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았죠. 할머니 가끔씩 저희가 먹을 반찬을 싸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밥도 못 먹고 있기에 할머니가 엄마에게 한 소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의 대답은 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밥을 잘 먹여야지. 보니까 애들 일어나서 밥도 안 챙겨 먹인 거야? 밥도 안 먹이고 뭐 하는 거야? 전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어머님 손주들이니까 어머님이 먹이세요. 뭐라고? 아니 네가 엄마인데 애들 밥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니? 아, 저 이거 매니큐어 좀 바르고요. 이거 말라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죠.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차려주시면 되죠. 엄만 집에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저희를 잘 돌보지도 않으셨어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맨날 사치하기 바쁘셨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알아서 척척 샀지만 저희의 옷도 제대로 사주지 않아 작은 옷들을 꾸역꾸역 입을 때도 많았답니다. 그러다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며칠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 병명을 알게 되었죠. 전 소아암에 걸린 것이었어요. 바로 항암 치료를 해야 했고 전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엄만 딱 한 번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녁에 제 얼굴을 보러 오셨던 엄만 단 한마디만 하고 떠나셨죠. 유미야, 엄마 힘들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너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어? 넌 어차피 아빠 딸이니까 앞으로 넌 아빠랑 살고 엄만 엄마 인생 살게. 알았지? 그러고서 떠난 엄만 다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엄만 자식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고 본인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야반도주란 엄마 때문에 할머니와 아빤 정말 고생을 하시면서 제 간병까지 다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와 아빠가 제가 잠이 든 줄 알고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화를 듣고서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아휴, 지 자식도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는 애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정말. 그 다방 가신애를 집으로 애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 그만 얘기하세요. 다 지난 얘기잖아요. 유미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아휴, 이 불쌍한 거. 지애미가 자기를 버린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 아휴, 이 불쌍한 것들을 어쩌노.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만 다방 출신이었더라고요. 아빠 결혼할 땐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과거 젊은 시절에 다방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직장에 다니다 아빠랑 만난 거였어요. 어쨌든 좁은 지역 사회라 다방 출신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데 그래도 아빤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엄마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옛말에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만 저희 삼남매가 태어나고부터 다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엄마라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항암을 받으면서 엄마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계속 빠지고 입안도 다 헐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 힘들 때도 참 많았죠. 그럴 때면 할머니는 항상 제 병실에 와 한참을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제발 우리 유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유미 일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생명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부디 우리 유미만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곡하게 빕니다. 애타게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속으로 꼭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도 일이 끝나면 항상 병원에 들려 제 얼굴을 보러 오셨고요. 그때 당시 아빤 용접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병원비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서 늦은 시간이 돼서도 절 보러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쌈짓돈까지 탈탈 다 털어서 제 병원비를 내주셨고 아빠 또한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일을 하시며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과 아빠의 헌신 덕분에 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해하면 할머니와 아빠는 항상 그렇게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온 가족의 관심이 저에게 쏠리니 사실 전 여동생,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빠고 할머니고 모두들 그렇게 제 걱정만 하니까 아무래도 섭섭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오히려 의젓하고 착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동생들이 절 더 많이 챙겨주고 배려해줬어요. 이게 다 아빠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죠.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으로 저희 삼남매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무사히 졸업을 해 취직까지 잘 할 수 있었어요. 아빤 저희에게도 참 좋은 분이셨지만 주변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같이 일을 하는 곳에서 특히 자주 어울리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빠보다 형이었는데 늘 저희 아빠가 형님 형님 하면서 따르고 아저씨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죠. 그땐 저희도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분이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술 한 잔을 드시더니 아빠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형님, 딸 결혼한다면서요? 아이, 그래,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결혼 준비하려면 형님도 정신 없으시겠어요? 아유, 말도 마. 자식이라곤 딸 하나 있는데, 그래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자네도 알지? 내 상황. 혼수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원. 그죠? 저도 딸 아빠로서 딸 시집가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 한 3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 딸도 우리 생활비 보탠다고 지금껏 일한 거 모아두지도 못했다는데 못해도 혼수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꼬박꼬박 갚겠네. 그렇게 아빤 그 아저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저씨는 돈을 갚긴커녕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는 애초에 딸도 없었고 아빠에게 돈을 빌려고 속인 거였어요. 그 돈은 전부 경마장에 빠져서 홀라당 다 날려먹었고 그래서 잠수를 탄 것이었어요. 아빤 그때 일로 정말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그래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거든요. 이 일을 극복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그때부터 아빠의 의심병이 시작되셨던 것 같아요. 원래도 엄마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으셨는데 그때 사건을 겪고 나서 더 심해지셨죠. 그러다
제 여동생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부는 인상도 참 좋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올 때부터 사람이 참 싹싹하고 밝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모두 결혼을 찬성했었죠.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제 여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부 때문이었죠. 이혼 소송을 하겠다면서 집으로 짐을 다 싸들고 온 여동생은 울며 불며 사실을 말하더군요. 저희는 진실을 알고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짐까지 이렇게 다 싸들고 와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뭐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제부가 뭐 여자라도 생겼대? 뭔데?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너희 결혼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아빠, 언니,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말들 죄다 거짓말이야. 지금 사는 그 집도 자가가 아니고 월세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 풀 대출 받아서 지금껏 할부금 내고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거짓말이라니. 내가 뒷조사 다 해봤어. 애초에 집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사기 전과 산범이래. 글쎄 지금껏 중고차 사기치면서 살았대. 이런 사람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기꾼에게 휘말려 사기 결혼을 하게 된 여동생이 이혼을 한 뒤론 아빠의 의심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부턴 아빠가 관상에 관심을 두고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껏 있었던 위기를 보면 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일들이 많다 보니 아빠는 어떻게든 사람 보는 눈을 키워보려고 시작한 공부였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커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오래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작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지게 됐는데요. 많은 단골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일에 거의 5일을 저희 카페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아침 오픈 시간대에 맞춰서 와서는 커피를 주문하고 내내 카페에서 업무를 보시다 점심엔 카페에서 나오는 브런치 세트로 대충 때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샌드위치 하나 주문할게요. 어머, 오늘도 샌드위치로 대충 때우시려고요? 보니까 매일 와서는 아침에 커피 드시고 빵 드시는 것 같은데 배 안 고프세요? 아, 이거 서비스니까 하나 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잘 먹을게요. 그렇게 빵 하나를 서비스로 줬을 뿐인데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을 활짝 열었는지 저에게 엄청 친밀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단골 손님으로서 저도 신경 써서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픈 시간에 온 그 손님이 갑자기 저에게 쪽지 하나를 남기고선 가버리셨어요. 평소라면 오전 내내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가시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쪽지를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유미 씨, 안녕하세요. 저 박강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카페만 매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을 하려고 이 카페에 들렀다가 유미 씨 모습을 보고서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어 말도 못했는데 지금도 떨려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작은 편지로나마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서 사실 좀 귀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도 그 손님이 얼굴이 참 순진하고 착하게 생겼고 키도 크고 반듯한 이미지였거든요. 떨려서 말도 못 걸고 편지만 쏙 내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니 되게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전 마음이 떨리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을 그냥 받는 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을 했죠.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서로 아는 거라곤 얼굴뿐이었으니 정중히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턴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원두를 대량으로 주문하면
꽤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는 말없이 척척 운반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유미 씨, 이거 저기로 옮기면 될까요? 무거운데 혼자서 옮기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좀 쉬려고 했거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천천히 옮기면 돼요. 에이, 이거 옮기시다가 팔목 나가요. 무거운 거 계속 드시면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커피 내리시고 그러려면 팔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 시키세요. 저기 가져다 두면 되죠? 그분은 저에게 부담스럽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고 늘 제 곁에서 소소하게 도움을 주면서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가끔씩 커피잔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어디선가 후딱 빗자루 가져와서 다 쓸어 담아주고 치워주기도 했어요. 그런 세심한 행동들로 제 마음도 활짝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에 종사하던 남자친구는 외근을 할 때가 많아서 주로 저희 카페에 자주 오곤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선 거의 매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참 사람이 다정하고 착하고 순했는데요. 저한테도 잘했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특히나 여동생, 남동생이 가끔씩 제 카페에 놀러 올 때면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몰라요. 항상 전에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해두고 필요한 걸 챙겨주더라고요. 자, 이거 무선 이어폰. 저번에 동생이 이거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가지고 가서 써. 난 별로 필요가 없어서. 집에 묵혀두고만 있었는데 잘 됐다.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쓰면 더 좋지. 어머, 어떻게 이걸 다 기억했어? 그냥 우리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한 건데 강민 씨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고마워.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다 관심이 있으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뭐. 당연히 유미 씨 가족인데 내가 챙겨야지. 그런 세심함에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매번 꿈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처음 아빠에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도 남자친구는 밝게 웃으며 싹싹하게 잘했지만 왠지 아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강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아빠, 뭐 궁금한 거 없어? 나 처음으로 아빠한테 남자친구 소개해 주는 거잖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아참, 아빠 부동산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 이 사람 부동산 일하니까 그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 네, 아버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이쪽 분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그럼 부모님도 같은 일을 하시나? 아니요. 부모님께선 지방에 계시고요. 밑으로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아빤 이상하게 그날 별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기엔 남자친구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것뿐이었어요. 궁금한 것도 없는지 그다지 물어보는 것도 없어서 그렇게 어색하게 자리가 끝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전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빠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내내 고개만 숙이고 있던데 왜? 뭐가 마음에 걸려?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도 좀 순박하게 생기고 순수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관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가 확실하게 잘 알고 만나는 거 맞지? 그럼 걱정하지 마.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동생들도 다 봤는데 너무 좋은 사람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그땐 워낙 아빠가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의심병이 심했던 터라 되려 걱정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다 소개를 해줬었는데 얼마나 칭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야, 유미야, 너 진짜 땡 잡았다 얘. 네 남자친구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부럽다 부러워. 강민 씨, 제가 소맥 한 잔 따라 드릴게요. 한 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유미 친구분들이라 제가 정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기분도 이렇게 좋은데 제가 오늘 술값 다 쏘겠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세요. 정말요? 야, 문유미, 나 진짜 오늘 배 아파서 잠 못 자겠는데. 유미야, 저 남자 놓치면 안 된다. 너 꼭 잡아야 돼, 꼭. 그렇게 주변에서도 제 남자친구가 다들 너무 착하다, 좋다, 사람 심성이 바르다, 라는 평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오로지 아빠만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도 아빤 제가 좋다고 하니 크게 말리진 않으셨지만요. 연애라면서 전 남자친구와는 거의 다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와 마음도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연애하고 1년쯤 되었을 때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아빠에게 얘기를 꺼내니까 조심스럽게 아빠가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유미야, 결혼하는 건 좋다만 혼인신고는 일찍 하지 말고 일단 살림을 좀 합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연애랑 결혼이랑은 다르다고 하지 않니?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고. 너 저번에 주변에서도 친구가 결혼하고서 바로 이혼했다며? 아, 맞아. 그랬어. 걔도 거의 5년을 연애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럼 결혼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돌다리도 한 번쯤은 두드려보고 건너는 거야. 아빠가 너무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서 생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것 같다며 칭찬하던 친구들도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혼인신고는 좀 두고두고 해보라고 하길래 전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그, 있잖아. 우리 결혼하는 거 말이야. 어차피 당신 일도 바쁘기도 하고 당장 결혼식 올리긴 힘드니까 그냥 먼저 살림을 합쳐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결혼식 올리면서 혼인신고도 그때 하고 말이야. 뭐 그런 거야. 유민이 뜻대로 해도 괜찮아. 사실 나도 일도 바쁘고 결혼식 올려도 당장 신혼여행 가기도 힘든데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정말?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요즘은 또 바로 혼인신고도 안 한다잖아. 천천히 해도 되고 나중에 아이 태어날 때 그때 해도 되지 뭐. 그렇게 남자친구는 호탕하게 제 제안을 받아줬습니다. 살림을 합치기 전에 시댁에 가서 인사도 드렸는데 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웃어 넘겼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는데 시모가 갑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아, 강민아, 이리로 좀 와봐. 네, 엄마 왜요? 그러면서 주방에 간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동생도 시모의 말을 듣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을 했죠. 뭐야? 왜 강민 씨 이름 부르는데 도련님까지 나오는 거야? 아, 아니요, 형수님. 아, 제가 저 부르는 줄 알고. 엄마, 저 부른 거 아니죠? 아, 저 부른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다들 웃으며 지나간 이 사건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그렇게 살림을 합치고서 신혼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20살 때부터 꼬박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죠.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정말 크고 좋았거든요. 와,
여기가 진짜 우리 신혼집이라고? 뭐야, 집이 너무 좋잖아. 유미야, 나 사실 내 명의로 집 산 게 이게 처음이야. 20살 때부터 나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집을 산 건데, 유미 너랑 이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신혼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어찌나 다정한지 아침마다 밥도 차려주기도 하고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싹 저녁밥도 챙겨서 설거지까지 다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부부라면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함께 산지 딱 2주가 되었을 때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기 위해 저희는 일찍 준비를 하고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시댁까진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저는 미리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저희 지금 내려가려고요. 지금 출발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아가. 조심해서 내려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내려가면서 제가 사갈게요. 아유, 없다, 없어. 먹을 건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 그냥 니들 둘이서 여기 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말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그럼 조금 있다가 뵐게요.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남편은 절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왜 그렇게 봐? 여보, 내 아내가 돼줘서 진짜 고마워.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나 당신을 만난 거 정말 행운이야. 나도 마찬가지네요. 얼른 출발하자.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가야지. 그렇게 저흰 서울에서 시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미야, 옆에 박서방 있냐? 아빠. 근데 왜? 아니다. 끊자. 아빤 별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제가 얼른 전화를 끊으니 이상하다 느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셔? 아니, 그냥 우리 잘 갔다 오라고. 아, 그래? 장인어른 우리 운전 조심하라고 연락하신 거구나. 사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얘기를 했지만 아빠가 왜 남편이 옆에 있는지 확인한 걸까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 문자를 보고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유미야, 박서방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음 휴게소에서 무조건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쳐라. 박서방 보통 놈이 아니다. 전 그때부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분명 무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빠가 괜히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소리를 듣고서 남편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뭐야? 문자 온 거 같던데 이 시간에 누구야? 아, 내 친구. 친구가 명절 끝나고 당신이랑 같이 얼굴 한번 보자는데 당신 시간 괜찮아? 좋지. 아, 그래. 다 같이 한번 밥 먹자고 그래. 나도 시간 되니까. 그렇게 전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죠. 그러다 일단은 차를 멈추고 아빠 통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은 듯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휴게소 좀 들리면 안 돼? 나 화장실도 좀 가고 싶고 좀 쉬다가 가자. 아, 그래, 그럼. 안 그래도 아침에 우리 아무것도 못 먹고 나왔잖아. 커피도 먹고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자고.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전 휴게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내려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선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남편 몰래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건지 아빠 통화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아빤 기다린 듯이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아빠, 이거 뭐야? 이 문자 이거 뭐예요? 박서방이 보통이 아니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유미야, 너 절대 박서방 믿지 마. 그놈, 그놈 사기꾼이야. 그놈 이름은 박강민이 아니고 박강준이야, 박강준. 뭐? 박강준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자식 사기꾼이라고. 박강민은 그 자식 동생이다. 지금 그놈 동생 이름으로 신분 세탁한 거라고. 걔 지명 수배자야. 분양 사기 쳐가지고 지금 지명 수배 중이라고. 유미야, 아빠 말 듣고 있어? 전 그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딱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사실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벌렁거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빠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유미야, 유미야, 여보세요? 유미야, 듣고 있어?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야 돼. 어, 아빠, 듣고 있어. 이거 정말 사실이야? 아빠가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너 택시 호출해서 얼른 와. 얼른. 아빠, 일단 알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도 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다시 남편의 차를 탈 수 없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들어오지 않자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도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유미야, 왜 안 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유미야, 나 화장실 앞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지? 어디 아파? 유미야, 괜찮아? 전화라도 좀 받아봐. 끊임없이 문자, 전화가 오는 사이 불러놓은 택시가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택시콜을 부를 때 주차장 끝에 있는 전기 충전소 앞에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 다행히 들키지 않고 택시에 탑승을 할 수 있었죠. 저는 택시에 타자마자 다급하게 기사님께 서울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아빠와 만나게 되었어요. 아빤 절 보고서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빤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남편 뒷조사를 했던 거였어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 남편의 실체를 밝힌 거였죠. 어쩐지 살림을 합칠 때쯤 아빠가 자꾸만 남편 주민등록 번호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땐 그냥 아빠가 점이라도 보려고 하나 넘어갔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남편 뒷조사를 했던 거였습니다. 전 정말 서류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 사실인가 꿈인가 싶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빠, 이거 진짜 다 사실이야? 서류 보고도 모르겠어? 이놈 지금 지명수배자야. 분양 사기쳐서 아주 돈을 수억을 벌었다더라고. 피해자한테 사기친 돈으로 지금껏 호의호식하면서 산 거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그 사기친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 어떻게, 어떻게, 그럼 여지껏 날 속이고 가족이 모두 속이려고 들었으니 네가 어떻게 알겠냐? 생각해보니 절 속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 모두 절 속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유미예요. 그래. 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휴게소에서 사라졌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강민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 저 다 알았어요.
박강민이 누군가요? 박강민이 첫째 아들 맞나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니, 저, 그게, 박강민이 누구냐고요? 제 남편 이름 맞아요? 둘째 아들이죠? 어머님 둘째 아들이 박강민이고 첫째 아들이 박강준이잖아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그걸 저한테 속이셨어요? 왜 절 속이셨냐고요? 네? 저도 한 집안의 귀한 자식인데 어떻게 절 그렇게 속이실 수가 있어요? 아유, 아유, 난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걸 보고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 시모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지 남편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 이번엔 거절하지 않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사실은 사기당해서 신용불량자에 금융거래도 안 돼서 내가 그래도 당신이랑 어떻게든 잘 되고 싶어서 동생 명의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 신용불량자가 돼서 동생 명의로 사는 거라고? 그럼 당신 지명 수배자라던데 그건 뭐야? 내가 무슨 지명 수배자야? 내가 무슨 나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오해. 오해? 나 지금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 당신 차,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네 거 아니잖아. 그거 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해? 여보, 여보,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네가 피땀 흘린 돈이라고? 남들 피 빨아먹은 돈은 아니고? 그럼 나 지금 바로 경찰서 가도 되지?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죄인된 기분인 줄 알아? 당신은 모르겠지. 네가 사기쳐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그 집에서 웃으며 살고 있었던 거잖아. 피해자들 피눈물 흘릴 때 난 행복하게 그 집에 살았다고.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뻔뻔하게 항변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전 더더욱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여보 있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들어봐. 그거 분양 사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도 당한 거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기친 건데 내가 다 덤태기 쓴 거라니까? 어?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그래, 끊어.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넌 그렇게 계속 거짓말 쳐. 어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난 너한테 피해당한 피해자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 어떻게 널 만나는 동안 깜쪽같이 날 속이면서 지금껏 살았니? 그것만으로도 난 믿기지가 않고 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아직도 내 손이 벌벌 떨려. 내가 이렇게 받은 거 다시 꼭 돌려줄 거야. 끊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전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의심조차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망치로 마치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겨우 아빠의 부축을 받고서 저희가 향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지금껏 있었던 얘기들을 모두 말하고 집 주소며 전화번호며 모든 정보들을 경찰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워낙 지명 수배자가 많아서 그런지 공개 수배하면서 이것저것 불신 검문을 하는 게 아니면 아무래도 잡기 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위장을 하고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남편 또한 잠수를 타면서 처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야. 내가 다 미안해. 진짜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 근데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좀 만나주면 안 될까? 나 아직 당신이랑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줘.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나 만나줄 거야? 여보, 그럼 내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여기를 좀 와줄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혼자만 좀 올 수 있어? 알았으니까 주소만 얘기해. 그렇게 전 남편이 알려준 주소를 향했습니다. 제가 딱 도착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막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나 정말 잘 살고 싶었어. 내가 가방끈도 짧고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신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치는 것밖에 없었어. 평범하게 한 달에 2, 300씩 벌어봤자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근데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사기 그만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건 정말 사실이야. 여보, 나 있잖아. 이번엔 진짜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인간이 될게. 나 진짜 정직한 인간 될게. 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럼 너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 생각은 안 해? 그게 딱 봐도 남편은 피해자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 잘 살 생각만 하지 자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았어요. 그게 딱 티가 나니까 미운 정, 고운 정, 그냥 인간으로서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여기 나오기 전에 널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미안한데 있지? 나 너 생각 조금도 안 해. 그냥 난 너만 생각하면 끔찍해.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이 말 하려고 나온 거야. 여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제발 인간이 좀 되라. 뭐? 우리나라에서 잘 살려면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야, 우리나라 국민들 99%는 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피눈물 흘리며 산다고. 너 같은 놈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알어? 네가 마시는 그 공기조차 아깝다. 여보, 왜 그래? 내가 정신 차린다고 했잖아. 애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로 남편의 팔을 누군가 잡아챘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이었어요. 박강준 씨, 뭐야, 여보 신고한 거야? 아니, 의리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어떻게 아내가... 아내? 아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나랑 혼인신고를 했어? 결혼식을 했어? 너랑 난 남남이거든? 제발 좀 들어가서 반성 좀 해라. 어? 제발 인간이 좀 되라고. 너 같은 애 콩밥도 아까워. 알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지. 잘못해놓고 도망을 쳐? 야, 네가 정신 차릴 거였으면 애초에 벌을 제대로 받아야지. 정신 차리고 싶으면 잔말 말고 벌이나 똑바로 받아. 여보, 면회 올 거지? 면회 꼭 올 거지? 남편은 그렇게 잡혀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저렇게 기가 막힌 소리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나고서 저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때 제 옆에 누군가가 다가와 절 부축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사실 아빠가 절 그곳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고 남편을 보고서 신고도 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전
마지막에 확실히 끝맺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놈은 제가 나온다고 하니 다시 자길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결국 그놈은 교도소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 뒤로 시모도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우리 강준이가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 둘째 아들이 직업도 없고 맨날 백수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옆에서 동생 챙기고 우리도 챙기고 그러느라고 그랬던 거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나 아세요? 그거요.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어서 번 돈이에요. 아시냐고요? 미안하다. 아휴, 잘못했다.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자존심까지 벗어 제껴가면서 그런 행동하면 당신들도 천벌받습니다. 이 말 하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오늘 이 전화가 마지막이 될 겁니다. 반성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그놈의 집안과 아예 인연의 싹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자식이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그래도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잘 분배해서 피해자들에겐 일부 배상이 됐나 보더라고요. 전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냥 절 안아주시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엄마도 그렇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니 사람을 영 못 믿겠더라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그래도 다행이다. 그놈이랑 법적으로는 아주 남이지 않니. 그냥 잘못된 만남이었겠거니 생각하거라. 네, 죄송해요. 아빠한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괜찮다. 울지 마라. 이 아빠가 옆에 있잖니. 그러니까 울지 말거라.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난 지 지금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한동안 피해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도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전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같이 봉사도 다니며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니 제 마음이 더 풍족해지고 넓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변화를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아빠랍니다. 유미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잠도 잘 자는 것 같던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니? 아빠, 나 요즘 진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 봉사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 이제야 아빠가 왜 그렇게 많이 베풀면서 살았나 그 이유를 알겠어. 그지?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야.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힘든 것도 혼자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겨내는 거야. 자, 그런 기념으로 아빠랑 맥주 한잔 하러 가자. 좋지. 그럼 오늘 맥주는 아빠가 쏘는 거야. 사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작은 불씨가 그렇게도 큰 불이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을 부디 당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일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란 사기죄가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려 의심을 받게 되는 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더 정직하고 바른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땐 마음보다는 행동을, 말보다도 일관성을
그리고 책임감을 더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